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관세법 1차 강의 맡게 된 윤준필 관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처음 강의하는 날인데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연휴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중간중간 기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감기 ASMR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1장 진도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관세사가 뭔지 그 다음에 전문 자격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직업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의사, 판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관세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근데 이런 직업 말고도 사실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많아요. 뭐 미용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어떤 구분 기준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각 직업에 따른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어떤 업무 영역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도 마찬가지로 관세사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게 됐고 그래서 34회 관세사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관세법인의 용인지사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혹시 무역학 전공자분들 계세요? 비전공자 또 많으시죠? 네.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서 비전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학생분들이시죠? 네. 아마 뭐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생활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차까지는 병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전업 수험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전공자도 그 다음에 현직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뭐 주식이나 뭐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영업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페이가 좀 높은 대신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고, 어느 순간 그런 현타가 왔어요. 내가 직장 생활보다는 좀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내 뒷배경인 무슨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뭐 우리은행이다, 하이닉스다 이런 어떤 뒷배경이 아니라 인간 윤준필로서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격사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럼 전문직이 뭐 하는 직업인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그거를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이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다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로 이 전문 직종들을 다 하나씩 만든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직, 전문 자격사들은 이 클라이언트한테 수임료를 받아서 대신 일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뭐 좀 안 좋은 어떤 그 처분이 내려졌을 때
막 그냥 무조건 항변하고 막 어거지 쓰고 화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일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화주나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유리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좀 이분들이랑 잘 지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법 자체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부 규정들이 있다고 해도 법 자체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범위만큼은 공무원들이 재량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뭐 관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이렇게 계속 시비만 걸고 자꾸 화주의 입장만 대변하고 이러면 솔직히 좀 도와줄 만한 어떤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개인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뭐 이렇게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 수입을 한다던가 했을 때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느냐? 뭐 비슷한 업종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이거를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인데 뭐 알려주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해도 뭐 그냥 공짜로 알려주는 게 좀 힘들어요. 그분도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론 사업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개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과 어떤 기업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얻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은 법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려면 어느 관청의 어떤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노하우로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하고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의 그러면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전통적인 관세사 업무는 통관이 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컨설팅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통관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컨설팅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대부분의 큰 관세법인들은 통관도 하고 컨설팅도 다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통관이나 컨설팅 둘 다 경험을 해본 케이스인데 이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주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컨설팅 쪽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공부 외적으로 좀 궁금하신 어떤 뭐 진로라던가 이런 상담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관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할 때 행정관청, 세관에다가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는 걸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관의 대표적인 업무들을 제가 나열한 건데 일단 관세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HS 코드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물품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품목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관세 사무원분들이 계시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출입 신고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어떤 란을 기재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 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감면이나 환급 혹은 뭐 분할 납부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도 저희가 대신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원래는 화주가 뭐 운송을 의뢰했으면 운송사한테 운임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관세사를 썼으면 관세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나 기타 내국세를 납부를 해야 되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고지 받은 걸로 계좌이체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업무들을 저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굉장히 안타까운 무보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 업무가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운임이건 세금이건 저희 수수료건 한꺼번에 다 받아 놔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돈이 떼일까 봐. 그래서 수입 신고 필증이나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기 직전에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완납된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드려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물건을 찾아가거나 혹은 수출 선적 확인하고 해외 이제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일부 정산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안 달라 있을 시점에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릴게요라고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돈 떼일까봐 저희가 미리 받아서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현품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화주가 너무 멀리 있거나 귀찮으면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가 대신 방문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뜯어볼 때 혹시라도 공무원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하게 살펴보진 않는지 파손 같은 것들은 없는지 좀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원래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입장으로 검사에 입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요건도 저희가 대행을 해요.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연구소라던가 이런 데다가 시험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그 데이터 시트나 시험 결과서 같은 것들을 받아다가 이제 세관에 제출하면서 이건 정상 제품입니다, 적법한 제품입니다라고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송사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수입 통관이든 수출 통관이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원하는 시간에 발급을 받아놔야 물품을 빼서 적재해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차량이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배가 출발할 수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운송사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배차 시간 맞추는 게 거의 저희의 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뭐 오후에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몇 시간 차이로 수입 신고 필증이 발급이 안 되면 이 주말이나 뭐 공휴일까지 껴버리면 2, 3일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관의 특징으로 보면 일단 정기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통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9 to 6 일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주말이나 아니면 임시개청이라고 해서 공무원 야근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청해가지고 뭐 늦은 시간에 통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9 to 6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발적인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입항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제때 도착을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화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파손된 상태로 들어와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던가 이런 우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발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이 상황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해요. 컨설팅은 솔직히 혼자서 하시는 관세사 분들도 많아요. 근데 통관은 관세 사무원도 필요하고 통관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대신 나가줄 수 있는 검사 직원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관이라는 거는 계속 돌아가는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해 주지만 반대로 그만큼 고정적인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주들은 자기 물건이 제일 급하다고 해요. 네. 한 번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사실 거예요. 처음에 통관을 배우실 때는. 대신에 6시가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세관도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운송사들도 그때는 다 퇴근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설팅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컨설팅들을 쫙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심사 쪽이 있어요. 사전심사는 관세청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들. 근데 저희는 이걸 답정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A, B, C 중에 화주는 A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증거 서류라던가 뭐 의견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 다음에 세관이나 관세청에다 이걸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유도신문 한 대로 A라는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제일 뿌듯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하는 것들이 뭐 과세 가격 얼마인지, 뭐 품목분류 HS 코드 몇 번인지, 그다음에 원산지 어딘지, 그다음에 특수관계일 경우에 과세 가격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까지 포함하면 한 22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발효 예정인 FTA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로 수출할 때는 혹은 웬만한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고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다 까다로워요. 뭐 조건이 붙고 뭐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털었을 때 또 뭔가가 안 나와야지 그 전에 내가 감면받았던 거, 특혜받았던 게 유지가 되는 거지. 나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밝혀져 가지고 토해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가산세까지 토해내서 어떻게 보면 더 손해예요. 그냥 처음부터 일반 기본 관세 내고 수입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라고 해서 AUO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세사들이 컨설팅을 해서 공인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조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드라마 예전에 이제 384기동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트레이서, 그 다음에 그 카지노에도 보면 그 국세청 직원들이 막 파란 박스, 초록색 박스 들고 들어가서 막 조사해가지고 얼마 추징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세조사나 기업심사 때도 그분들이 이제 그 세관에서 심사팀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소명하세요, 뭐 이거 얼마 내세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세금을 추징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화주분들을 대변해서 이 방어 논리를 짜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기 때문에 뭐 과태료로 끝날 수 있고요. 뭐 요거는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뭐 가격을 이만큼 잡아가지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적법하고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변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사나 조사의 결과로서 결국은 뭐 세금 얼마 추징하면서 뭐 1억 추징한다, 뭐 3천만 원 추징한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면 다행인데 화주가 억울하대요. 자기는 꼭 이거를 좀 끝까지 싸워보고 싶대요. 그러면 저희가 이의제기하는 이 불복 청구의 과정 속에도 저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이따가 특징을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소송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심사 청구라던가 심판 청구라던가 이 행정심판을 미리 거친 다음에야 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은 이제 변호사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률 자문도 있고요. 이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련된 법도 있지만 해외 쪽도 저희가 리서치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IT 쪽도 관세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지식이나 법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로직상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장기 프로젝트로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장점과 단점 어떤 특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업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통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이템만 유사하면 뭐 A 기업 거든 B 기업 거든 통관하는 절차 자체가 막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별 특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업이 달라지고 아이템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소재지가 달라지면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정기적인 수행. 제가 통과는 거의 매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컨설팅은 뭐 1년에 많이 하면 진짜 10건, 20건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년 동안 한 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은 걸리고요. 보통 3에서 6개월, 그다음에 가장 긴 거는 저는 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5년짜리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금액은 꽤 셉니다. 근데 이게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통과는 제가 제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벌어본 게 한 10초 투입해서 80만 원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컨설팅은 한 2년 반 해서 4천 받은 적도 있고 한 6개월 해서 5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 대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 수행 원칙. 통과는 솔직히 요즘에 너무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래처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도 안 뵌 적도 있어요. 그냥 전화로만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뭐 가끔가다 선물 보내드리고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그 정도로 끝낸 경우도 많은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어떤 실사나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기계류라던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학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제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아이템의 작동 원리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담당자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공장 실사를 한다던가 현장에 비치된 서류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관의 감사나 뭐 이런 걸로부터 미리 대비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장점,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대면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컨설팅은 우리가 기업 내부를 샅샅이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메일로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는 이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만나서 뭐 밀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면 수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금 납부랑 비슷한 개념인데 돈 떼일까 봐 그렇습니다. 컨설팅은 장기 프로젝트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 기업이 망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면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업 소재지가 어딘지, 사무실은 잘 갖고 놨는지, 직원 수는 몇 명인지, 뭐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은 대면 수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여기에 해당은 안 되시겠죠. 근데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결격사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세구역 쪽 배우실 때 운영인의 결격사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운영인의 결격사유랑 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이제 앞으로 내년 1차 응시하실 텐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시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있다면 응시는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때 성년이 돼야지만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는 관세법과 무역영어,
그다음에 2교시는 내국 소비세법, 내세법과 이제 회계학 이렇게 각 두 과목씩 80분간 시험을 치르고요. 총 80문항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분 안쪽으로 한 문제씩 풀어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4과목이 총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많이 이제 악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계학 쪽 관련된 어떤 전공자라면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회계학이 이제 기본 전공으로 들어야 됐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좀 수월하게 1차를 통과했던 편인데 회계학 자체를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회계학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이제 전략 과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고득점을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5월 개강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기본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학이 시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략 과목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쉽다가 아니라 관세법은 어차피 2차에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뭐 관세사 시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세법은 좀 열심히들 하세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대부분 관세법을 전략 과목으로 두고 고득점을 맞죠. 그래서 기본 7, 80점? 보통 관세법은 80점 이상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암기와 이해가 어느 정도 적절히 잘 되어 있다, 완성도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30분 이내로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무역영어에 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역영어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역실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과목에 연계된 과목이라서 중요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영어라는 변수가 있어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막상 그 긴장되는 그 시험장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생각보다 해석이 잘 안 되고 뭐 전치사나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서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 영어는 8, 90점대의 높은 점수보다는 한 70점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 과목 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2차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면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 있는데 내국소비세법은 사실 고득점이 가능해요. 대부분 이제 암기만 좀 열심히 하시고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내세법에다가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입한다는 게 좀 가성비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세법은 목표로 한다면 80점 이상 그냥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무역영어나 관세법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회계학 쪽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내세법은 한 70점 정도 60점에서 70점 정도만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계학은 뭐 제가 고득점 맞으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고득점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면과락, 과락을 피하는 용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과락을 피하는 정도로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슬렁슬렁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셔도 과락을 면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면과락 전략으로 가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꾸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선다가 기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풀 시간이나 뭐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구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관세직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죠.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는 이제 구민의 관세법 2024 대비한 구민의 관세법 교재를 쓸 거고요. 시험 출제 범위는 관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FTA 특례법, 그 다음에 관세청장 고시는 사실 뭐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을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익숙치 않으실 거고, 그다음에 법에 대한 어떤 체계나 구조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법이 생각보다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좀 배운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들을 해놨어요. 근데 행동은 못 배운 사람들처럼 행동하죠.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용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돼 있고, 친절하고 세세하게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은 편장절관, 조항, 호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조나 항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는 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 보시면은 뭐 제17조 사망에 의거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암기하시고 아마 메인으로 계속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조랑 항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 장을 구성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세분화해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조가 많다. 그러면 편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많다 하면 뭐 장, 절, 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호목은 이 조를 세분화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법령집 사서 나중에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관세법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법 그 본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표현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냥 1점, 2점, 3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나 다라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1항, 1호, 그 다음에 가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기하실 때 숫자로만 암기하시면 잘 이게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어미를 붙여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법상 행정 절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세법 공부할 때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는 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 처분의 우선순위, 이 파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허가가 제일 센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가 제일 낮은 수준의 처분입니다. 행정 처리할 때.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허가, 승인, 신고, 그 다음에 뭐 가끔 가다가 등록이나 보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허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나중에 이제 보세구역 가면. 그 다음에 인가는 사실 뭐 건축 인허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개발할 때 뭐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세법에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올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제326조의 2에 이 인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법은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도를 떠나서 이런 표현도 이제 관세법에 나오구나, 뭐 어떤 내용인지만 좀 봐야겠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학상 개념은 그냥 뭐 교육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특징을 보시면 신고는 수리가 꼭 짝꿍으로 따라옵니다. 그게 보고랑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수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와 수리는 같이 움직이는 짝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왜 배우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특정 구역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특정 구역이나 지역은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보세구역이나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특혜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특혜를 줄 때 원래는 허가 대상인데
신고만 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던가 그렇게 좀 완화된 어떤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아, 여기는 뭐 무슨 뭐 자유무역 지역이니까 뭐 경제 특구니까 뭐 종합보세 구역이니까 요런 허가 대상이었는데 뭐 승인 대상이었는데 신고로 좀 완화를 시켜주는구나 하면 머릿속에 암기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법 설명하고 교재 설명하면서 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요거는 법은 이제 법률이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행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표한 내용, 공표한 규정이 시행령이고요.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가 공표한 규정들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관세청장이 요하는 뭐 인정하는 요건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구들도 보실 텐데 그 내용은 관세청장 고시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시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체 정도만 나중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본문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2차 가시면은 뭐 몇 조 몇 항, 그다음에 영 몇 조, 그다음에 규칙 몇 조 이런 식으로 쓰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법 체계도는 좀 친숙해지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거를 저는 좀 강권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 뭘 암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문제풀이 연습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학원에서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어디에서 문제를 냈을 때 수험생들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재미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지엽적으로 또 기출을 벗어난 범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숫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이나 뭐 그 직급의 어떤 명칭이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뭐 문서, 뭐 서류 명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전달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재나 법상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좀 시험 전날이라도 혹은 몇 시간 전이라도 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싶으실까요? 앞에 제가 법 체계 정리해 드린 거에서 좀 착안을 해보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대답할게요. 법조항에서 저 조 밑에 항호목이 있잖아요. 호가 만약에 4개야 혹은 5개야 너무 내고 싶지 않아? 네. 그 다음에 목도 한 4개야 그럼 하나만 더 만들면 오지선다 되고 5개면 땡큐고 하나만 틀리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숫자, 사람, 장소, 문서에 주안점을 두시되 형식적으로 뭔가 4개, 5개 딱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암기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몇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숫자는 뭐 돈, 금액,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예로 들면 뭐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15일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차에서는 서술형이지만 어차피 지금 당장은 1차에 어떤 통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라던가 이런 포인트만 잘 외워가시면 나머지는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다독을 하고 시험 문제를 접하시면 나머지 표현들은 뭔가 익숙하다
낯설다만 체크하시고 암기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과세가격 미와 만불 이하인 물품들은 생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미와 만불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심화로 내가 더 암기를 한다. 그러면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 다음에 사람 쪽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직급, 뭐 계급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뭐 정한다. 뭐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뭘 한다. 보고를 한다.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예요. 그래서 뭐 지역이나 시설이나 뭐 기관에 대한 명칭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압수물품 보관 관련해서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세관으로 직접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뭐 시청이라던가 읍면사무소에 보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제항에서 국제무역기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항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요거는 뭐 딱 5가지, 4가지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7번의 무안공항. 이게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공항인데 광주공항으로 많이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답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보관 의무 기간이 있는데 어떤 서류들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지. 그래서 숫자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따지면 5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수입 관련해서는 수입신고 필증,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지재권, 이거 좀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내고 싶잖아요. 수입 관련된 건데 나머지는 다 수입인데 저기는 갑자기 지식재산권. 근데 법상 표현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이런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일단은 5, 6월 달에 기본 이론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이해, 그리고 약간의 정리, 그다음에 법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부분들, 배경 지식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 입장에서 뭐 숫자, 사람, 뭐 장소 이런 이제 키워드들 그런 거 암기하도록 제가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특강은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구석탱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의 표현은 뭐 한두 마디로 끝나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한 뭐 2-3시간 좀 투입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 이 시간 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플러스 특강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거나 암기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뭐 표나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필요할 경우에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랑 이제 핸드아웃이랑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심화학습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때는 이제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기출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법이 개정됐거나 아니면 이런 유형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한번 나올 법하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제가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X 특강 넘어가시면 자주 틀리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빈칸 뚫어놓고 암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OX로 여러분들이 좀 오답노트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서 제한된 시간 똑같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시험 분위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실 거고, 해설은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FTA 특례법은 이제 12월 달에 아마 개강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기본 이론이랑 문제풀이를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한 번에 할 건데 요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법이나 FTA 특례법이랑 같이 관세법 개론 시험에 포함이 되는 출제 범위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5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6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기출 유형이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공부 좀만 하시면은 6문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제가 관세사 수험 생활 하시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세법 구조랑 통관의 기본 그 흐름도 같이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O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따 3시에 뵙겠습니다.